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또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마침내 2,500선을 하회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급락하면서 2%나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장됐던 2차 전지 인버스 ETF죠. 무려 5%나 상승하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시장 한편에서는 위험 회피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를 비롯한 저평가주 그리고 고배당주가 시장에 관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5일 만에 반등하면서 강보합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54%까지 치솟으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증시가 하락 출발했지만 대형 기술주 빅7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상승 전환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서울경제TV와 하나하나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화요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팔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 이제 한숨 돌렸나요? 일단은 이렇게 연일 하락하던 이 3대 지수가 드디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또 빠지는가 싶더니 이제 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은 좀 오늘 간만에 이제 초록색으로 덮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거의 이제 불이 난 이런 화재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약세를 보였던 이런 은행주들까지도 오늘 좀 잘 버텨줬고요. 그리고 오늘 국채금리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 4.54%를 넘어가면서 16년 만에 이제 고점을 또 찍어줬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크게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각종 경제 지표들이나 이제 페드 인사들의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스탄 굴스비 총재가 CNBC 인터뷰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페드가 이제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점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보다 이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한 지점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좀 시사를 해줬습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보면은 금리를 높일 거라는 생각은 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페드워치를 본다고 한다면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6월까지도 이제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셧다운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피치에서 디폴트 우려 사태 때 이제 정치권 갈등을 이제 좀 지적을 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뭐 재정 적자 심화라든지 이런 부채 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정 건전성이 지금 저하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정치적 양극화가 점점 심화가 되고 이게 지금 재정 정책 결정에 지금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피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국가 신용도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고 신용 등급까지도 강등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제는 헝다 리스크까지 지금 좀 다시 나왔습니다. 이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중국의 헝다가 지난 3월에는 이제 기존 부채를 새로운 채권이나 이제 주식 연계 상품으로 좀 맞바꾸는 이런 구조 조정 계획을 내놨었는데, 지금 신규 채권 발행을 정지당하면서 이제 부채 조정에 차질이 좀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현재 이 헝다의 자회사가 정보 공시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채권 발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대 주가가 어제는 20% 넘게 빠졌고, 그리고 항생 지수도 이 때문에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위안화까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리스크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투심도 좀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제가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중립 단계의 위치에 있던 이 공포 탄력 지수가 지금은 공포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나마 조금 소폭 상승한 거긴 한데 여전히 지수는 낮은 위치에 있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이제 투자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하루빨리 회복이 돼서 이 극단적 탐욕 구간까지 가는 이런 시기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혜성 전문가가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이런 그 라인 바이 라인을 이렇게 좀 보면은 미국의 굉장히 국가 신용도까지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화가 좀 약세로 가야 될 텐데 오히려 달러화는 강세로 가가지고 106가 거의 목전까지 왔고 지금 밑에서 보면은 거의 6% 정도, 6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숨은 좀 돌렸지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공포 지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이제 더 그런 말씀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마존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AI 쪽에 좀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존이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이제 회사에 4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무려 5조 3천억이나 되는 이런 투자를 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투자를 하기로 한 곳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오픈 AI 출신들이 이제 새로 설립한 회사고, 그리고 이제 클로드2라는 이런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AI가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제 맞춤형으로 설계한 반도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기본 모델들을 훈련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애플이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하락하거나 뭐 좀 큰 움직임이 나와주지는 않았는데 인도 남부에 위치한 아이폰 조립 공장 이 페가트론에서 스파크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 불은 거의 5시간 정도 지속이 됐고, 이 페가트론 측에서는 이제 스파크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조업이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이 조업이 재개된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인도 내에서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조업 중단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회사 재정이나 이제 영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좀 일제히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 경영난 위기로 좀 부각받던 이 니콜라가 지난 22일에 내놓았던 이 전환사채를 매각에 성공하면서 4억 달러의 운용 자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니오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니콜라도 좀 위험하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이 자금으로 이제 마진을 개선을 하고 손실을 조금이라도 더 탈피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의 성장이나 차량 배송을 좀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선임한 이 메리 텐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니콜라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이제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가운데 아마존, 애플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상장했던 ARM 주가가 좀 최근에 밀렸습니다만 어제 이제 6% 이렇게 올랐고 엔비디아도 한 1.5% 올랐고 퀄컴도 한 2.5% 올라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을 조금 가볍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시장은 녹색으로 해가지고 약간 반등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어디 조금 밀렸네요. 네, 비트코인 오늘 살짝 위험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좀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나마 지금은 좀 올라왔는데 오늘 거의 2% 가량 빠져지면서 이제 26,000달러까지도 다시 한번 좀 깨질 뻔했어요. 거의 현재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이랑 마찬가지로
계속 영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이런 경향이 좀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 코인들 자체가. 따라서 그 고금리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보니까 이런 위험 회피 성향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투자는 지금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빚내서 투자는 이런 B2 이런 거는 정말 위험하다. 사람이 피폐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좀 부분입니다. 또 이제 추적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따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4시간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친인척들이랑 다 모였는데 이렇게 좀 휴대폰이랑 컴퓨터만 이렇게 앞에만 있지 마시고 최대 간만에 이렇게 좀 대화도 즐기시면서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풍성한 한가위에 좀 말 좀 하고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하나 좀 그 과외를 좀 물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쪽에 지금 옆으로 기는 시장 내지는 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은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기술적 지표로 지금 바닥권에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정혜성 전문가 같으면은 비트코인 쪽으로 여유 자금을 넣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미국 시장 쪽으로 넣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느 쪽으로 넣고 싶으세요? 저는 좀 더 안정적인 이제 미국 주식 쪽으로 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 좋아하시는 정혜성 전문가 오늘 미장원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 신인그룹 뜬다. 엔터주 깜짝 반등으로 헤드라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어제 엔터주가 크게 상승분을 보여줬어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등하고 하이브도 그렇고요. 어제 엔터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특히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20% 정도만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의미 있는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엔터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부진 현상이 계속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반등을 딛고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신인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고 여전히 하반기 엔터 섹터에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분기 실적 엔터사들 전반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었는데 그동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부진 현상이 계속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대표적으로 피크아웃 우려가 나왔던 섹터가 자동차주도 있고 그리고 엔터주도 있는데 지금 이 두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부진 현상이 나오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마 장세가 계속 조금 줄어들고 있고 10월 이후에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실적이 좋은 섹터에 관심을 받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서 실적을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전망치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JYP가 425억 원 전년 대비했을 때 50% 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SM이 52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3개월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늘어나고 있는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 4사 영업이익 컨센 현황을 봤을 때 전반적인 모습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는 굉장히 크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고 있진 않지만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 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3개월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영업이익도 기대를 해볼 만한 요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인에 대한 아티스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모멘텀은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신인 아티스트 굉장히 많이 데뷔를 할 예정이다. 특히 뭐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다양한 아티스트가 데뷔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돌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저로서는 쇼츠라던가 릴스에 새로운 아티스트가 데뷔하지 않았습니다. 8월 전까지는요. 그런데 9월에 뭐 SM 라이브 라이즈부터 해가지고 조금 새롭게 데뷔를 하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연말까지 그동안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아티스트들이 데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엔터 섹터에서 신인 모멘텀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비슷하게 게임즈에서 신작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을 잘 하고 있던 게임에서 더해가지고 블록사이클하는 것처럼 신인이라는 모멘텀이 더해지게 되면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있고 그렇다면 기존의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팬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확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신인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신인이 얼마나 흥행을 많이 하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최근 뭐 아티스트 데뷔하는 것도 그렇고 팬덤에 대한 형성 규모라든지 혹은 앨범 판매량을 보면은 요즘 과거와 대비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팬덤이 형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데뷔를 한 라이즈 같은 경우도 보면 데뷔 앨범이 앨범 100만 장을 돌파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덕질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100만 장 돌파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야 최근에 데뷔한 친구들이야 100만 장 돌파 굉장히 쉽게 들리겠지만 100만 장 돌파라는 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팬덤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에 데뷔하는 친구들일수록 그만큼 더 큰 매출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신인 모멘텀으로 YG 엔터가 10월에는 베이비몬스터가 데뷔가 예정되어 있는데 상반기 때 YG 엔터 주요 모멘텀 중 하나였던 만큼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 해주는지 여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이브에서도 아일리시라고 이제 산하 레이블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연내 데뷔 예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돌에 대해서 잘 아는 김시은 팀장이 봤을 때도 아이돌 좀 부재했고 또 사실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신인이 뉴진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돌 데뷔가 많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투자 키워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앞서 갑자기 정리를 해서 조금 말을 못 드렸는데 최근 또 신인에 대한 모멘텀이 JYP 쪽에서 미국 걸그룹 비차라고 있더라고요. 그 비차 이렇게 조금 두 개 혼동해서 부르는 것 같긴 한데 그거에 착안해서 키워드는 미국으로 길을 비춰라로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JYP에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였던 부분이 A2K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미국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이 부분을 지금 JYP가 잘 해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좀 시장에서 엔터 섹터를 짓눌렀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또 A2K 프로젝트가 성공할지 안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A2K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름도 정해졌고 데뷔 싱글이라든지 타이틀곡도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좀 YG 쪽에서 블랙핑크로 인한 노이즈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YG 엔터 개별적인 이슈이긴 했는데 조금 더 이야기가 늦춰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엔터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가 인적 IP. 이 친구들이 재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 물론 블랙핑크라는 단일 IP가 YG에만 속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엔터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 재계약에 대한 노이즈가 엔터 쪽에서 전반 투심을 악화시켰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엔터 쪽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블랙핑크가 이전만큼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기 이전만큼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블랙핑크 쪽에서 찌라시가 돌았잖아요. 따로 또 같이 각자 소속사를 다르게 해가지고 활동을 같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니라든지 지수가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다르게 활동을 한다더라 이야기가 돌았는데 물론 이야기가 돌 때마다 주가의 출렁거림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제 YG엔터의 주가의 흐름은 조금 이상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제 YG엔터 1분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가장 왼쪽에 큰 음봉을 그렸던 때가 제니와 지수의 단독 뉴스였습니다. 1인 기획사 설립 단독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에 빠짐 현상이 나왔는데 소속사의 부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주가의 되돌림 현상이 나왔다는 점. 물론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조금씩 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대가 조금 짧긴 하지만 며칠 전에 찌라시가 나왔을 때 주가의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지금 시장은 블랙핑크가 재계약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노이즈는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블랙핑크라는 큰 문제가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A2K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 걸그룹 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들을 나타냈다는 점. 타겟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 긍정적인 수치들도 나오고 있고 관심도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월드 트렌드 1위로 좀 나오고 있고 최종화 같은 경우에는 월드 트렌드 11위, 특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는 5위에서 6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타겟 지역으로 삼은 만큼 그만큼의 관심도를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의 지금 JYP가 크게 보고 있었던 미국
이라든지 캐나다 쪽에서의 긍정적인 수치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지금 사진도 한번 보면은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최종화라든지 그 전에 화도 보면은 조회수가 나름 일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쯤에 A2K 프로젝트 JYP 엔터를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조회수가 한 200만 회 조금 넘는 수치였거든요. 그때의 조회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일정 부분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정 초반대에 형성이 되었던 팬덤이 끝까지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최종화로 가면 갈수록 이탈되기 마련인데 최종화까지 끝까지 봤다는 것 자체가 찐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접속자 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약 3만 명대 이상이 된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미 코어 팬덤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데뷔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데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국내보다는 최근 미국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인기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스트레이키즈도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 친구들의 팬덤이 그 후배들의 내리사랑, 그러니까 약 엔터 쪽에서는 특이하게 같은 소속사에 속해 있으면 선배 그룹을 좋아하면 후배 그룹들도 좋아하는 그 후배 사랑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했을 때 미국 쪽에서 이 비차라는 기업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JYP 엔터가 아무래도 팬덤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팬덤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대중성으로도 노려볼 수가 있는 게 JYP 엔터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프로듀서라든지 미국 현지 레코드사라든지 이런 쪽이랑 합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활용을 잘 한다면 미국 현지에 대한 라디오라든지 방송 이런 쪽도 뚫게 되면서 대중성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엔터 쪽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미국 쪽에 대한 진출 기대감.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미국 쪽에서의 흐름들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로제만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단독이었지만 기사가 나오면서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당일 23% 빠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차츰 낙폭을 축소하면서 13% 하락한 채 마감이 됐지만 그날 전반적으로 엔터사가 투심이 많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엔터 3사 모두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제니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았었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명 키워드는 미국으로의 길을 비춰라라는 부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실 예전에는 보아도 그렇고 동방신기도 그렇고 너무 예전 세대라서 지금 웃으시는 거죠. 그런데 일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는 미국 쪽으로 무조건 미국 계속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에서의 매출이 좀 더 치중이 되었다면 BTS의 등장 이후로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특히 BTS가 북미로 가는 길을 뚫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BTS가 등장을 하고 그 빌보드 1위를 하고 난 다음부터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북미 쪽에서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 사진을 한번 봤을 때 물론
음반 수출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시아가 더 높기는 해요. 해가 갈수록 아시아 쪽에 대한 부분이 높긴 한데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미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아시아에 이어서 2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특히 비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특히 22년 대비했을 때 23년도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고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미라든지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매출 비중도가 그만큼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전반적인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북미에 대한 침투율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점차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방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우리 아티스트,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한국어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서의 벽이 있었다면 현지 그룹을 통해서 현지에서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를 만들어 보겠다 쪽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의 매출 성장세가 얼마나 더 많아질까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음악 시장이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서 데뷔를 한다면 IP 레버리지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우리 엔터사가 매출을 굉장히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의 주요 모멘텀이 그거에 따라서 미국 걸그룹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터사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JYP 엔터의 비차라는 기업, 그 걸그룹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JYP 엔터의 주가 여부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이어서 지금 미국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지 그 팝을 좀 치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하이브 같은 경우도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미국 진출로 인해서 우리 엔터사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물씬 가지고 있고요. 또 엔터주 역시 IP 레버리지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매출 확대 그리고 매출 비중 역시도 계속해서 높아가는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보면은 엔터 4사 쪽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팬덤을 기반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디어유라든지 이런 쪽인데 최근 차트 흐름을 봤을 때 JYP 엔터라든지 하이브에 조금 더 치중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제가 엔터 쪽에서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게 JYP 엔터인데 사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단점보다 장점이 너무 많다. 첫 번째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굉장히 깔끔하다.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다른 엔터사들 대비했을 때 약 2~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트와이스라든지 스트레이키즈가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고 그거에 이어서 신인들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엔터 쪽에서의 가장 구조적인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터 같은 경우는 그 마의 7년이라고 하잖아요. 7년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IP는 무너지고 새로운 신인들을 다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트와이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트와이스의 별명이 그 소아이스.
소처럼 일한다 그래가지고 거의 3개월에 하나 앨범을 낼 정도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나이가 많은 그런 그룹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인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조금 식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해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인기도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흥행하고 있는 IP를 활용을 해서 매출도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요. 매출도도 올라가고 있고 앨범이라든지 MD, 콘서트 이런 쪽에서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극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니 그룹이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후배 그룹들도 따라가줘야 하잖아요. 뭐 엠믹스라든지 있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열심히 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인적 IP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미국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현지 그룹들을 만들어내는데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성공을 어느 정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일본 남자 아이돌 그룹. 일본 쪽이 사실 남자 아이돌 탑 티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일본 원정 가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니지 프로젝트 2를 통해서 보이그룹을 데뷔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먼저 보시면 좋은 기업이 JYP 엔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JYP 엔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김시은 팀장 지난번에도 엔터주 가지고 와주시면서 JYP 엔터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JYP 엔터는 모범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 일정을 모두 다 소화한다, 일정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면서 JYP 엔터를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간 관계상 짧게 한 종목 마지막으로 짧게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하이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도 굉장히 좋고 특히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 기반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BTS 전원이 재계약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25년부터 활동을 한다면 앞으로의 매출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하이브까지 들어봤습니다. BTS 전원 재계약하면서 해당 종목 역시도 해당 기업 역시도 리스크를 싹 제거했다라는 의견 굉장히 많은데요. 이 두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센티멘탈로 오늘은 2차 전지 인버스 ETF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펀더멘탈로는 기아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죠. 어제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요.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막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어제 에코프로 8%, 에코프로 BM 9%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 쪽은 좀 덜 빠졌죠. 포스코는 어제 보니까 5%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은 7%. 그러니까 에코프로 계열하고 포스코 계열이 아주 양대 산맥인데 이쪽에서 에코프로 쪽이 훨씬 많이 빠졌다. 그래서 개인들이 관심이 에코프로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조금 피해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좀 골라왔고요. 이 두 계열 사이는 상당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포스코 홀딩스는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떨어질 때도 좀 포스코는 좀 덜 떨어지고 에코프로 쪽이 더 떨어지는 그 이유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의 습격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에코프로 최근에 공매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따가 차트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공매도가 이제 MSCI에 편입을 한다는 그런 이벤트 이후에 계속적으로 늘고 있면서 지금 하방 쪽으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주가 어제 일제히 급락하면서 코스닥 주식도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이렇게 빠졌다. 그러는 와중에 2차 전지 인버스 ETF는 5%나 넘게 올랐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인버스 ETF가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해지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인버스 ETF를 보실 수도 있고 하나는 한쪽 방향성을 보시고 2차 전지 쪽이 혹시라도 밑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들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해지 차원이나 방향성 투자 둘 다 유효한 그 ETF가 되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에서 어제 나오는 그 뉴스를 갖다가 제가 좀 간추려 봤는데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벌써 반토막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재 가격에 나중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리튬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 체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소재재 가격이 내려가면은 다른 것들도 같이 물려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3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이걸 지금 그 주가는 미리 반영을 하고 있다. 그게 좀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제일 밑에 제가 파란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좀 문제죠.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성장하는 게 느려진다. 그러면 재고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조금 배터리 쪽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그 물음표나 우려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2차 전지주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뭐 에코프로에서 계열사 이제 네 번째죠. 그 계열사주가 이제 상장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마저도 주가에 에코프로 주가에는 다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9%나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이 ETF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가지의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편입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편입된 거는 제가 녹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이렇게 포스코 계열주입니다. 이게 하나는 15.5%, 하나는 10.6%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거의 26.1%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 빨간 그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에코프로가 14.2%, 에코프로 BM이 11.5%.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더하면 25.7%. 그래서 이 네 개 회사, 이 계열들을 다 더해보면 거의 60% 근처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그 ETF를 올린다 이런 얘기고요. 어제 에코프로가 뭐 8%, 9% 이렇게 그 계열사가 내렸고 지금 포스코 쪽도 뭐 5%, 퓨처 뭐 7% 이렇게 내렸습니다만은 2차 전지 ETF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뭐 SKI 테크놀로지도 있고 여기도 SK 계열사죠.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덜 오를 수도 있는데 어제는 어쨌든 5% 이렇게 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문제는 이제 LNF인데 LNF가 공매도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저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계속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걱정이 있으실 텐데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출시가 됐던 게 벌써 9월 12일 첫날 이제 거래가 됐던 건데요.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이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2차 전지주가 지금 식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버스 ETF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가 이렇게 5% 올라갈 정도로 강력하게 오른다는 얘기는 2차 전지주가 그 정도로
빨리 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제는 기관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해지 차원에서 조금 사는 기관이 있을 거고 하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좀 하는 그 기관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를 볼까요? 상당히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이쪽이 그 최근으로 이제 제가 시계열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때가 8월 말이죠. 그러니까 MSCI에 편입되는 그 이벤트가 끝나자마자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상당히 급격하게 늘려놨습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100만 원대를 하회하다가 90만 원대도 좀 하회하다가 다시 100만 원 근처까지 왔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공매도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율이 최근에 6.9%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은 어제도 좀 올라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수치들은 이틀 전까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개인들이 아주 최애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종목 1, 2위를 서로 번갈아 이렇게 차지를 했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전형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상당히 이렇게 냉담하게 바라보는 그런 주식인데요. 이쪽 2달 전부터 공매 잔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매 잔고율이 보시죠? 크게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고 최근엔 약간씩 슬금슬금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주가가 지금 60만 원 선까지 왔다가 그렇게 뭐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내려온 거 비해서는 포스코홀딩스는 크게 내려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더 이제 공매도가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 보여드린 에코프로 6.9%에 비해서는 포스코홀딩스는 2.3%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조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비행의 공매 잔고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거는 LNF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으로 공매도 잔고가 있다. 그래서 주가, 목표 주가 대비로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7%, 아직도 하방을 더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BM은 39%에 있습니다만 사업회사하고 지주회사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업회사 주가 내려가면 지주회사도 같이 내려간다. 그러면 지금은 지주회사가 조금 프리미엄에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계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목표 주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 10개 회사 중에 파란 줄로 5개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NF, 코스모 신소재, SKI 테크놀로지 5개 회사의 목표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 5% 오른 2차 전지 인버스를 오늘 센티멘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펀더멘탈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어제 자동차주들이 좋았거든요. 그중에서 기아 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현대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기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를 좀 선도하고 있다. 왜일까요?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저평가 배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판매량도 연간 가이던스의 65%고 전체적으로 고부가 같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비용은 좀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좀 차별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DB금융에서는 4분기가 전기차의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EV4 한국 먼저 나오고 중국 EV5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적으로 테슬라와 비교해서 조금 메리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 저평가 국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 국면에서 조금 올랐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밸류에이션 역사적인 밴드로 봤을 때도 크게
부담은 없다. 중앙 정도에 지금 와 있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더 바라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외국인 기관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PER로 봤을 때 3.6배입니다. 상당히 낮죠. 시장 평균이 지금 얼마입니까? 11배, 12배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는 플러스에서 배당 수익률도 기대 배당 수익률도 6에서 7%는 이런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목표 주가 대비 상승률은 51%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2차 전지 인버스 ETF 그리고 펀더멘탈로 기아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미증시 셧다운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에도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닷새 만의 상승입니다. 오늘의 일면 신인그룹 뜬다, 엔터주 깜짝 반등, JYP엔터와 하이브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는 8% 넘게 하락한 반면 2차 전지 인버스 ETF는 지난 12일 상장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인버스 ETF 꼽아봤고요. 펀더멘탈은 저평가와 배당 매력으로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아를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